예, 안녕하십니까. 에듀피에서 구급공무원 일반 사회를 강의하고 있는 임현철 교수입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국가직, 기출문제 풀이 해설입니다. 일단, 시험 보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국가직 문제를 보니까요, 다른 과목들은, 기타 과목들, 특히 필수 과목들은 좀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예, 실제로 사회 기출 문제는요, 솔직히 난이도가 좀 많이 평이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나와야 될 부분이 안 나온 것은 있지만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아무래도 좀 변별력을 위해서 그 정도 디테일한 거 빼놓고요. 예를 들어서 이따가 하겠지만, 직결 심판 같은 거, 좀 디테일한 문제 빼놓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출문제 내용을 보시면서, 이러한 내용들은 좀 알고 있어야겠다.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국가, 구급 기출문제, 이체경에 대한 거 한번 지금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첫 번째 문제는 사회문화 문제인데요. 아마 요 부분에 산업사회와 정보사회 문제는 아마, 국가적 문제 중에 아마 처음으로 출제된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내용은 정리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기출문제가 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산업화 사회와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의 특징에서요. 여러분들 딱 봐도 네트워크형 조직의 발달은요. 당연히 정보사회의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A가 정보사회예요. 그렇죠? B가 산업사회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지금 나는요. 정보사회의 특징을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요. 산업사회의 특징을 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여기다 쓸게요. 가는요, 정보화사회. 나도 정보화사회의 특징. 다는 산업사회라는 산업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요. 1번. 가는요, 중간관리층의 비중의 역할이 큰 것은 여러분들, 이건 어디죠? 이건 관료제잖아요. 그렇죠? 관료제는 여러분들, 정보화사회나 당연히 산업사회 둘 다 존재합니다. 그러나, 어디가 더 많이 존재하는 거죠? 산업사회가 더 존재하고 산업사회일 때는 관료제 중심의 특징, 그 다음에 탈관료제일 때는, 즉 정보화 사회일 때는 관료제 플러스 탈관료제잖아요. 그러니까 중간관리층의 관료제의 특징이 나타나는 건 아무래도 어디입니까? 산업사회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아니네요. 그래서 1번이 틀려서 1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2번이요. 정보사회 특징, 다품종 소량 생산. 그렇죠? 맞죠? 정답이네요. 소품종 대량 생산은 산업사회 특징이니까 이건 맞는 얘기고요. 3번, 가정과 일터의 분리. 산업사회가 정보화사회보다는 가정과 일터가 분리됐죠. 왜요? 정보화사회는 재택근무라는 것을 통해서 산업사회보다는 가정과 일터가 결합되어 있는 형성이 강하죠. 4번, 그렇지? 정보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의 분리 정도가 큰 것은 정보사회보다는요, 산업사회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정답은 1번이 될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사회문화 문제. 2번 문제입니다. 야, 여러분들, 2번 문제도 여러분들, 우리가 문화 변동에 대해서 항상 기출됐던 문제니까요. 한번 보시죠. 최근 소비자들의 쇼핑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인터넷 해외 직접 구매를 통해 새롭고 다양한 상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자, 해외 직접 구매를 통해, 알겠습니다. 그러나, 해외 직접 구매로 인한 대금 결제 후 배송 사기, 신용 정보 해외 유출 등의 새로운 문제점도 증가하겠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기업.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강제적 문화 접변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여러분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강제적인 아닌 자발적이죠. 그럼 기억은 정답이 될 수가 없죠. 니은 문화의 간접 전파.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은 간접 전파죠. 미디어를 이용하는 거니까요. 직접 전파는 인간에 의해서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직접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접 전파로 인해 문화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네요. 디귿 문화 지체를 해결하는 노력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문화지체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한테 나와야 되죠. 왜요? 문화지체는 뭡니까? 물질 문명의 변동 속도가 비물질 문명의 변동 속도보다 빠른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가 문화지체죠. 지금 인터넷에서 해외 직접 구매라는 것은 인터넷 발달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에 대한 이러한 그것을 커버하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자제하게 하는 정책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책, 제도는 대표적인 비물질 문화잖아요. 그렇죠? 비물질 문화는 제도 문화하고 뭐하고 나뉘죠? 관념 문화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 대표적인 문화 지체 현상에 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리얼, 아노미 현상과 문화 복고 현상을 증가시킨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아노미 현상, 혼란, 정체성의 혼란 아니죠. 그 다음에 문화 복고 현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될 겁니다. 요 문제 유형도 좀 새로운 유형이긴 합니다. 제시문을 분석하는 문제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A는 자료 수집 방법. 예, 자료 수집 방법은 여러분들 항상 표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때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여러분들이 무조건 요거예요. 자료 수집의 구조와 정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 이걸로서는요. 1등부터 4등, 즉 문헌연구법을 제외한 나머지 4개에서 1등부터 4등까지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료 수집 도구의 구조화, 즉 연구자가 구조화시켜서 인위적 상황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는 가장 큰 게 어디입니까? 예, 당연히 실험법입니다. 그럼 두 번째가 뭐예요? 구조화 정도니까 면접법이에요. 아니, 죄송합니다. 질문지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이 두 개는 확실히 결정됐어요. 어느 것인지 좀 이따 볼 거고요. 그 다음에요. 아주 낮으면 가장 비전형적인, 즉 자료 수집 상황에 전혀 연구자가 개입하지 않는 게 뭐죠? 예, 그게 참여관찰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낮음인 C가 참여관찰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낮다고 얘기하는 것이 면접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둘 다 높은데 그럼 질문지하고 실험법은 어떻게 구분하냐? 바로 요 경제성으로 구분하면 되죠. 5개의 자료 수집 중에 가장 경제성 있는 건 문헌연구법이에요. 근데 문헌연구법이 빠졌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뭐죠? 질문지법이잖아요. 그래서 A가 질문지법, B는 뭐죠? 실험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시죠. A는 질문지법은 대량의 구조화된 자료, 동일한 형태의 자료를 수집하기에 유리하다. 예, 맞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2번 B는 실험법은 다른 방법에 비해 그렇죠.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예,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3번 C는 참여관찰법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적게 받으면서 폭넓은 연구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적게 받는다라는 것의 특징은 어디죠? 문헌연구법이죠. 그래서 과거사 연구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네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D는 면접법은 심층적 조사, 그렇죠? 심층적 조사를 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정답은 틀린 거 고르니까 3번. 3번은 문헌연구법의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4번. 다음은 결합의지와, 예, 여러분들. 결합의지로 얘기하는 것은요.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를 구분하는 거고요. 접촉 방식으로는 1차 집단과 2차 집단으로 구분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요. 결합의지가 본질적 자연적이다라는 말은 구성원의 의지가 개입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니까 이게 공동사회의 특징이고요. 선택적 의지니까 이게 이익사회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요. 접촉 방식으로요. 대면 접촉을 중시해서 비형식적 또는 정인이 인격적 방법을 중시하는 건 전인격적 방법. 이게 1차죠. 그럼 이게 2차가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A는 B에 비해 형식화된 규약에 의한 공시적 통제가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공시적 통제는 공동사회에 이루어집니까? 이익사회에서 이루어집니까? 예, 당연히 여러분들 공동사회에서는요. 비공시적 통제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가정에서 대표적인 가족에서 어겼을 때 벌금 냅니까? 예? 아버님한테 형벌 깜빵에 갑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A는 B에 비해 공식적 통제를 한다? 틀려져. 비공식도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은 정답이 안 되는 겁니다. 니은 가족, 친족, 민족은요. 가족, 친족, 민족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공동사회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이익사회에 해당됩니까? 공동사회에 해당되잖아요. 자, 계속 말씀드려요. 가족, 친족, 민족.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A에 해당되는 거죠. 아니죠. A에도 해당되지 않고 B에도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건 어디 돼요? 공동사회면서 여러분들 1차니까. 이건 여러분들 역시 틀렸습니다. C는요, D에 비해. C하고 D의 차이점은 뭡니까? 1차인데 공동사회냐 이익사회입니다. 여러분들 1차 사회면서 이익사회인 건 없어요, 원래. 그래서 C는 B에 비해 가입과 탈퇴가 어렵다. 여러분들 C는요, 당연히 공동사회고요. D는 이익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입과 탈퇴가 어려운 게 공동사회죠. 가족을 마음대로 탈퇴할 수는 없죠. 그래서 맞는 얘기. 회사 내 동호회는 여러분들 당연히 뭡니까? 비공식 조직입니다. 그렇죠? 비공식 조직입니다. 비공식 조직은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들 비공식 조직이니까 어디요? B. 즉 이익사회면서 2차 사회면서 어떤 거냐? D. 즉 1차적 인간관계 성격이 공존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공식 조직과 자발적 결사체는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요 두 개의 개념입니다. 요거는 2차적인 사회긴 하지만 1차적 성격도 결합되어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죠. 정답은 그래서 디글리얼 3번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5번 문제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이번에 사회문화에서 유일하게 도표 해석 문제인데요. 도표 해석 문제는 반드시 국가직에 매년 하나씩 나왔던 건데, 근데 빈곤율에 대한 문제는 처음으로 출제됩니다. 자, 그럼 빈곤율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A국의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절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에 대한 뜻이 나와 있죠. 그때 절대적 빈곤율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절대적 빈곤이란 절대적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상대적 빈곤은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요. 1번 보세요. 니은은요. 니은은 니은은요. 중위소득의 50% 미만. 중위소득은요. 가구를 소득별로 순서로 세웠을 때 딱 한 가운데 가구의 소득이에요. 그래서 절대 평균 소득이라는 개념을 쓸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2005년에는 기역과 니은의 값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율이 일치한다고 해서 선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율의 일치, 즉 상대적 빈곤율과 절대적 빈곤율이 있고요. 일치한다는 얘기가 선 일치. 상대적 빈곤선인 최저생계비와 절대적 빈곤선인 중위소득 곱하기 5분의 50% 미만, 이 두 개가 개념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선과 율의 일치할 때 선이 일치하면 무조건 율은 일치해요. 그러나 율이 일치하면 선이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율이 같다고 해서 선이 같다라고 단정짓는 건 정답이 안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3번, 절대적 빈곤 가구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여러분들, 절대적 빈곤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각 연도의 총 가구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 빈곤 가구수가 감소하는지 증가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4번, 2000년에는 상대적 빈곤 가구가 모두 절대적 빈곤 가구입니다. 자, 2000년에 보시면요. 2000년에는 요게 상대적 빈곤율, 요게 절대적 빈곤율이죠. 그럼 당연히 어떤 게 많아요? 절대적 빈곤 가구가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럼 상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절대적 빈곤 가구에 속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요 빈곤율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 도표에서요, 계층이동 문제, 그 다음에 가족제도 문제, 그 다음에 빈곤율 문제,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법과 정치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민법상 태아는 원칙적으로 뭐가 없죠? 태아는 민법상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요. 그렇죠? 왜냐하면 권리 능력은 출생 이후인 자연인과 그다음에 등기 이후에 법인만 갖고 때문에 원칙적으로 없지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상속 등과 같은 경우 태아의 권리 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미성년자는 권리 능력이 당연히 있죠. 그렇죠? 있습니다. 당연하죠. 권리 능력은 출생 이후부터는 누구나 갖고 있는 겁니다. 기억 2번, 자연인만은 기억을 가질 수 있다? 아니죠. 제가 아까 방금 말했죠. 법인도 가질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법인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그렇죠? 법인은 이제 등기를 하면 가질 수 있고요. 등기를 해서 나면 이제 소멸되는 겁니다. 출생 신고를 맞춰야만 기억을 취득할 수 있다? 아니죠. 그냥 출생입니다. 그리고 출생의 어떤 거죠? 이건 분명히 완전 노출설입니다. 엄마의 배로부터 완전히 나왔을 때 우리는 완전 노출설이라고 하죠. 그때부터는 있습니까? 취득할 수 있다는 틀렸죠. 제한 능력자 때는 기억이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아니죠. 제한 능력자 때는 행위 능력에 관한 얘기죠. 이건 지금 권리 능력에 관한 얘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이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주어 문제 하나 있네요.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 수단을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잘 보시면요. 1번 기억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의 통제입니다.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건 국회 몫이죠.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하는 것을 헌법재판소에서는 심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탄핵 소추의 의결은 국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니까 1번이 정답이네요. 그렇죠? 탄핵 소추의 의결은 국회잖아요. 그리고 얼마요? 조건도 알죠? 2분의 1에 발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3분의 2 이상의 의결해 나와 있죠. 자,
니은은요, 법원에 대한 통제입니다. 사법부의 대통령의 권한의 통제는요, 명령은 여러분들 행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나오는 게 명령이죠.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연히 대법원이 사법부가 명령, 처분, 규칙의 심사권을 갖고 있죠.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3번 디귿 국무회의는요. 국무회의는 여러분들 행정부 내부죠.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그렇죠? 심의합니다. 맞는 얘기네요. 리을 국회의원 통제입니다. 국회는 국무총리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죠. 맞는 얘기네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냥 국제법의 번원입니다. 자, 국제법의 법원은 뭐가 있습니까? 조약이 있고요. 법의 일반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관습법이 있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잘 정리하고 계시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요. 1번 국제관습법과 법의 일반 원칙은 조약과 달리 별도의 체결 절차가 없이 일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법적 구성력을 발생한다. 그렇죠? 조약은 반드시 당사자끼리의 체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국제관습법과 법의 일치는 별다른 체결의 절차가 없다. 맞는 얘기죠. 2번 법의 일반 원칙은요.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 원칙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신의 성실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 그 대표적인 얘기다. 국제관습법은요. 국제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이 법규법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갖는 것으로 외교관의 특권, 면제, 전쟁,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등이 대표적이다. 맞는 얘기죠. 그러면 4번이 틀려서 정답인데요. 4번은 왜 틀렸는지 보시죠. 조약은 2개 이상의 국가의 사이에 맺은 법적 구성력을 갖는 문서상 형식. 그렇죠? 문서상 형식의 합의로.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이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할 경우 국회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죠. 그렇죠?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비준 동의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4번이 틀렸네요. 4번이 정답입니다.